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회사를 시가총액 1,000억 원대에 그저 평범한 국내 소형 장비사로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아마 오늘 처음 이름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준비한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랑 산업 트렌드 리포트를 모두 파헤치고 나면 이 대화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완전히 바뀌죠. 이 기업은 단순한 장비 조립사가 아니거든요. 거대한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심장을 보호하는 이른바 마스터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바로 다원 넥스뷰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한 장비 국산화 기업처럼 보이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글로벌 AI 생태계의 가장 깊숙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매크로랑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는 제 관점에서는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숫자의 변화가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 전에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현장의 열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딥테크 관점의 통찰부터 좀 들어보죠. 최근 현장 데이터 분석해보시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장 팹 내부에 들어가 보면 지금 AI 반도체 패키징 라인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수율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생명줄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웨이퍼 위에 100개의 칩을 구웠을 때 과연 몇 개가 완벽하게 살아남아서 제값을 받는가를 가르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거든요. 단순히 우리 기술력이 좋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스펙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메모리 반도체가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면서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라는 부품의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카드 하나에 수만 개에서 최대 20만 개의 미세한 탐침. 잠깐만요. 20만 개요? 네. 작은 카드 하나에 20만 개의 바늘을 씹는다는 건데 이게 직관적으로 상상이 잘 안 가는 밀도거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일락말락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바늘들을 기판에 어떻게 붙일까요? 기존에는 저항가열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뜨거운 열풍을 가해서 접합 물질을 녹여 붙이는 방식을 썼습니다. 전체를 뜨겁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는 간격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바늘 하나 붙이려다 발생한 열이 그 옆에 있는 핀까지 다 녹여버리거나 기판 자체를 휘게 만드는 열간섭 불량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프라이팬 전체를 달고서 요리하려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재료까지 다 타버리는 상황이 온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바로 여기서 다원넥스 뷰의 핵심 기술인 PLSMB 장비가 등장합니다. PLSMB요? 네, 이 긴 영어를 쉽게 풀자면 앞에 P는 프로브 카드를 뜻하고요. 뒤에 LSMB는 레이저로 미세하게 솔더링, 즉 납땜을 한다는 뜻입니다. 열풍이 아니라 레이저로요? 프라이팬 정체를 달구는 게 아니라 돋보기로 햇빛을 쫙 모아서 딱 원하는 깨알 같은 점 하나만 0.1초 만에 타격해서 익혀버리는 겁니다. 비접촉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핀들은 열을 전혀 안 받죠. 열 간섭 자체가 없겠네요. 네, 이 장비 하나로 하루 10,000개의 핀을 열 손상 하나 없이 그냥 붙여버립니다. 빗으로 0.5초 만에 꿰매버린다. 확 와닿습니다. 그럼 그 PLSMB가 테스트 공정에 쓰인다면 분석 자료에 나오는 SLSMB는 패키징 공정에 쓰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S는 솔더볼을 의미하는데요. 이 패키징 구문 장비의 현장 데이터가 사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엔비디아의 1.6T 광트랜시버 공정에 쓰이는 장비거든요. 1.6키면 완전 최첨단이잖아요. 네,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6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솔더볼을 기판에 쏘아 올리는데 기존 장비들은 이걸 붙이려고 플럭스라는 화학 접착제를 바르고 나중에 이걸 다시 화학 용액으로 세척해야 했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칩 손상도 컸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세척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원스텝 플럭스 프리 공법으로 시간당 무려 5만 발의 솔더볼을 쏩니다. 5만 발이요? 현장 엔지니어들 표현을 빌리자면 경쟁사들이 지금 진흙탕에서 삽으로 화학 물질 퍼내며 수작업으로 핀 붙이고 있을 때, 삽질하고 있을 때. 네, 이 회사는 이미 AI 비전으로 0.1초마다 위치 보정하면서 10차선 고속도로 위를 자율주행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와, 진흙탕 속 삽질과 10차선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적 해자 격차가 엄청나네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숫자로 증명되고 있느냐, 이걸 보게 되거든요. 매크로 관점에선 숫자가 전부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 딥다이브 중계하면서 이 기업 재무 데이터랑 비용 구조를 철저하게 해부해봤는데 펀더멘탈 방정식의 변화가 이미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에서 감지가 되는 건가요? 2025년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269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40억 1천만 원으로 무려 213.5%나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매출 성장보다 이익 성장이 훨씬 가파르네요. 네,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전형적인 하이엔드 장비사의 레버리지 효과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이익률이 그렇게 올라가는 구조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 영업 레버리지의 비밀을 파헤쳐보니까 아주 영리한 자산 경량화, 즉 에셀라이트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안산 시화호수 사업장이 약 373평 규모인데 이걸 무리해서 직접 매입한 게 아니라 임차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아, 묶이는 돈을 최소화했군요. 그렇죠. 대규모 장치 산업처럼 고정 자산에 수백억 묶어두는 게 아니라 정밀 광학 설계랑 조립 역량에만 자본을 집중하는 겁니다. 고정비의 덫을 완벽히 피했네요. 네, 그래서 연간 감가상각비가 10억 원도 채 안 됩니다. 고정비가 깃털처럼 가벼우니까 첨단 장비 하나 더 팔릴 때마다 늘어나는 매출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꽂히는 고마진 구조가 완성된 거죠. 확실히 숫자가 가벼우면서도 폭발력이 있네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분기별 흐름입니다.
2025년 4분기에만 무려 3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연간이익의 80%를 단 한 분기에 뽑아낸 겁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가 실적으로 직결되는 궤도에 올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매출이 44%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214% 폭증했습니다. 이 지표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시장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 없는 턴어라운드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매끄러울 때는 반드시 그 이면의 리스크를 교차 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 화려한 실적 이면을 제가 공격적으로 파고들어 봤습니다. 당장 1년 전인 2024년 재무제표를 보면 무려 41억 원의 대규모 단기 손실 적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큰 폭의 적자였죠. 솔직히 이 정도 규모의 적자라면 이거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원가 통제 실패나 구조적 한계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숫자의 이면은 재무제표의 주석을 꼼꼼히 열어보시면 해답이 바로 나옵니다. 2024년 적자의 본질은 펀더멘털의 훼손이나 수주 가뭄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 뭡니까? 바로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약 48억 원의 일회성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아, 스펙 비용이요? 네, 상장을 위한 장부상 파생상품 평가 손실 등을 한 번에 털어내는 과정이었을 뿐이지 회사의 본업이나 현금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회계적 손실이었습니다. 아까 짚어주신 25년 4분기 실적이 그 증거잖아요. 회계적 모래주머니 떼어내자마자 본래 근력이 바로 반영된 겁니다. 좋습니다. 일회성 비용이라는 건 데이터로 확실히 소명이 되네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기술 리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꿈의 기술이 계속 거론되잖아요. 솔더볼이나 범프 아예 없애버리고 구리랑 구리를 직접 붙여버리는 궁극의 기술. 이게 상용화되면 다원넥스 뷰가 자랑하는 레이저 장비는 하루아침에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1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 피치 귀환할 확실한 미래 기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실 논문이 아니라 양산 팹의 현실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현실은 다르다.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은 공정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고요.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칩 전체를 버려야 할 정도로 기술적 난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수율 잡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예요. 당장 상용화해서 이익 내기엔 너무 멀다는 거군요. 그렇죠. 현장의 고객사들은 5년 뒤에 완벽한 기술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어요. 당장 내일 쏟아져 나오는 HBM4랑 1.6T 광모듈 양산 수율 병목을 해결해야 하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네, 현장에서 당장 99% 수율을 보장해줄 기술이 필요한데 그 즉각적이고 유일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레이저 본딩뿐입니다. 미래 기술 내러티브가 현장의 당면 과제를 무시할 수는 없죠. 결국 생존이 걸린 양산 라인에서는 미래의 꿈보다 현실의 수율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군요. 거기에 매크로 관점 하나 보태자면 특정 고객사에 매출 집중되어 있다는 리스크나 스펙 합병 후 오버행 물량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죠. 대기 불량 이슈가 있죠. 하지만 2025년에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하반 경직성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숫자로 증명되는 이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오히려 구조적 성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기술적 우위랑 실적이라는 팩트가 그 모든 리스크를 덮고 남는다는데 완전 공감합니다.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이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진짜 거대한 반전 드라마거든요. 처음부터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강자는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과거 HBM 프로브카드 시장은 미국의 폼팩터랑 일본의 MJC라는 거대 기업들이 100% 장악하던 완전한 외산 철옹성이었습니다. 다운엑스뷰는 원래 뭐 하던 회사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놀랍게도 디스플레이 패널 절단하는 장비를 만들던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잠깐, 디스플레이 유리를 자르던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반도체 최고 난이도 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사로 넘어온 겁니까? 그 간격이 너무 큰데요? 여기서 이 기업 운명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 바로 더 아하 모먼트가 등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리 자르는 거랑 마이크로미터 단위 핀 붙이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근데 디스플레이 절단에 쓰이는 레이저 제어 기술의 정밀도만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아, 정밀 제어 하나는 끝내줬다. 그러던 중에 메모리가 HBM3에서 HBM4로 진화하면서 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20만 개 바늘 시대가 열린 거군요. 네, 그러자 기존 외산업체들, 특히 폼팩터가 고수하던 웨이퍼 레벨 맴스 방식이나 수동 본딩 방식이 열 간섭을 못 견디고 수율이 60에서 70%대로 곤두박질치는 대참사가 터진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부품을 10개 만들면 3, 4개는 그냥 쓰레기통행이네요. 파운드리는 악몽 그 자체죠. 이때 다운넥스뷰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피봇을 감행합니다. 레이저를 무언가를 자르는 도구에서 초정밀로 꿰매는 도구로 재정의한 겁니다. 자르던 칼을 바늘로 바꾼 거네요. 발상의 전환 대단합니다. 근데 작은 장비사 혼자서 그 거대한 철옹성을 뚫긴 힘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아주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TSA 같은 국내 부품사랑 연합전선을 구축한 거예요. TSA가 미세핀을 따로 대량 생산하면 다원넥스뷰가 비접촉 레이저로 0.1초마다 하나씩 초정밀 타격해서 붙여버리는 방식을 개발했죠. 핀을 따로 만드니까 열 간섭 자체가 사라지겠군요. 수율이 100%에 근접하게 된 겁니다.
디스플레이 절단에서 쌓은 극강의 정밀 제어 기술이 반도체 수율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마스터키로 둔갑한 역사적인 순간이죠. 흩어져 있던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 자조들 분석하고 공급방 데이터 추적하다가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연결고리가 스파크를 빡 일으켰거든요. 어떤 연결고리죠? 아까 특정 고객사 의존도 얘기 잠깐 했는데 최근 공급방 데이터에서 포착된 아주 흥미로운 시그널을 보면 이건 단순한 국산화 스토리가 아닙니다. 글로벌 ODM 기업인 F40시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페브린의 신규 공장 공시요. 페브린의 빌딩 10에 다원넥스 뷰 SLSMB가 들어갔고 기존 독점자였던 독일 팩테크를 밀어냈다는 그 데이터 말이죠. 잠깐만요. 빌딩 10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매크로 자본 흐름 추적할 때 페브린의 빌딩 10은 단순 해외 라인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바로 엔비디아 차세대 블랙웰이랑 루빈에 들어가는 1.6T 광 트랜시버 독점 생산하는 전초기지 아닙니까? 현장 맥락을 정확히 꿰뚫으셨네요. 그 말은 다운넥스뷰가 지금 삼성이냐 SK 하이닉스냐 두고 국내 타이틀 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글로벌 AI 생태계 밸류체인의 핵심 인프라를 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페브리넷이 다운넥스뷰 장비로 라인을 깔았다는 건 결국 그 위에 칩 설계하는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같은 글로벌 광통신 칩 설계사들도 전부 이 회사 레이저 공법에 최적화해서 설계해야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드웨어 공정에 칩 설계가 종속되는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팩텍이 800G 시대까지는 시장 지배자였어요. 근데 1.6T 60마이크로미터 고관으로 들어오니까 기존 장비로는 솔더볼이 제대로 안 붙고 수율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칩 하나 수율 1% 올리는 게 조단위 가치인데 완전 병목이네요. 그 병목을 시간당 5만 발 쏘면서 수율 완벽하게 잡아낸 다원넥스뷰가 뚫어낸 겁니다. 엔비디아 생태계 콜 테스트 통과했다는 건 이 회사의 장비가 전 세계 밸류체인의 강제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는 뜻이죠. 와, 1,000억 원대 시총 가진 한국 장비사가 글로벌 AI 제국에 톨게이트를 쥐고 있다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 거대한 연결고리 깨닫고 나니까 프레임이 아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대중의 99%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은밀한 인사이트 하나 여러분께만 공유해 주시죠. 리포트 행간을 읽어야만 보이는 두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EO의 아주 미묘한 워딩 변화입니다. 과거엔 회사 정체성을 테스트 장비사로 한정지었어요. 근데 최근 비전을 테스트를 넘어 패키징 토탈 솔루션으로 슬쩍 바꿨습니다. 시장의 타겟, 템 자체를 재정의했다는 뜻이네요. 네, 테스트 장비가 훌륭한 정비공 역할이라면 패키징 장비는 구조를 완성하는 건축가의 영역으로 체급을 올리는 겁니다. 주력 포트폴리오가 PLSMB에서 초고마진인 SLSMB로 이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죠. 수리공에서 건축가로 체급을 올렸다. 시장에 부여할 밸류에이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그널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이 진짜 비밀무기입니다. 시간당 5만 발 속도도 경이롭지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가 매료된 진짜 이유는 개별 리페어 기능입니다. 리페어면 공정 중간에 불량 난 걸 고친다는 건가요? 네. 수천 개 솔더볼 쏟아보면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한두 개 불량이 날 확률은 있거든요. 과거엔 1,000개 잘 붙여도 딱 한 개 어긋나면 그 비싼 칩 전체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다 버려야 했군요. 근데 다원넥스뷰 장비는 AI 비전 시스템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불량난 딱 그 하나의 부분만 핀셋처럼 정밀하게 골라내서 다시 쏩니다. 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엔비디아 GPU 전체를 버려야 할 위기에서 불량난 솔더볼 하나만 고쳐서 칩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율 1%의 조단위 돈이 오가는 엔비디아나 파운드리 입장에서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완벽한 생명보험입니다. 장비 가격 수억 원은 이 리페어 기능이 살려내는 칩 가치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죠. 이 디테일이 만드는 압도적 경제적 혜자를 짚어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고객사 수익을 지켜주는 핵심 엔진이었네요. 지금까지 현장 데이터랑 매크로 지표 종합해보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이 기업의 펀더멘털 방정식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 즉 구조적 변곡점은 딱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때 도래할 것입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교차하는 그 조건 말씀이시죠? 네, 바로 데이터 전송 속도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빛을 활용하는 CPO, 즉 코패키지드 옵틱스 공정이 HBM과 융합되는 순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와 CPU 융합을 공식 선언했잖아요. 반도체 칩 안에 열에 극도로 민감한 광학 소자를 직접 심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기존의 시장 지배하던 강한 열과 압력을 가하는 TC 본딩 방식은 이 열에 민감한 CPU 광학 소자 앞에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마이크로미터만 틀어져도 데이터 전송은 먹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빛으로 접합하는 게 필수적이군요. 네, 광학 소자에 열 손상 안 주고 원하는 부위만 빛으로 접합하는 이 대안 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는지 우리는 지금 그 초입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딥다이브는 단순한 소형 장비사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미세 공정의 물리적 한계가 어떻게 새로운 혁신을 강제하고 글로벌 공급망 물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추적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구조적 변곡점의 조건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통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매크로와 현장이 만나는 지점을 분석할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권력이 강한 열과 압력을 다루는 자들에서 빛과 미세 제어를 다루는 자들로 완전히 넘어간다면 지금 시장을 군림하는 기존 패키징 거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로운 소스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